제가 새벽에 촬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제는 못 일어났습니다. 제가 병이 나가지고 오늘은 일정이 뭔가 생겨가지고 새벽에 촬영을 못하고 이제 좀 일찍 촬영할 수도 있었는데 어제 주식시장이 대차게 내리꽂았잖아요. 미국 지수가 4%나 빠졌고 나스닥이 S&P 500 지수는 제가 원하던 4천이 깨졌습니다. 어시구나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긴 한데 매집할지 말지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세차게 빠지긴 했습니다. 아침에. 근데 회복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지금 한 2% 가까이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중국 지수는 락다운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움직임 보면요. 선물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난리친 미국 시장은 플러스로 터닝해 있고 지금 이 닥스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왔다 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푸찌하고 닥스 선물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방향성 예측을 지금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 아시아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까지 한번 턴을 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게 요동친 이유를 사실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드는 게 여기 보시면 뭐 락다운 얘기, 중국 락다운 얘기는 계속 해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얘기 중에서 특이하게 나온 게 제가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이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독일로 중단하게 되면 깊은 리세션의 트리거로 작동할 수도 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금수 조치 혹은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향하는 그 에너지원의 중단 이런 것들이 유럽을 급속한 리세션을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 실제로 움직일 때 보면 월요일 정도면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반등을 하거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 아래로 세창에 내리꽂은 걸 보면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반영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실물 경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는 지표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현상 지표라고 하는 게 한 달 뒤에 길게는 2달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물 지표는. 다만 그 실물 지표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바로 즉각 반영해 주는 게 심리 지표예요. BSI, CSI, PMI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달 말에 조사에서 그달 말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달께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오고 있죠. 근데 PMI 지수 이미 보여드렸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PMI 지수는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수준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경기 확장 국면 안에서 보면 그 수준 정도가. 다만 중국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 PMI 지수로만 놓고 보면 경제 상황은 지금 굳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경기 수축 국면으로 갈 거야 라고 예측할 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락다운을 시키면서 PMI 지수가 아래로 세창에 내리꽂았거든요. 서비스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은 잘못했다가는 정말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프라 투자가 사실 기업 측면에서는 서포트 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서포트 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왜냐면 인프라 투자를 한 걸 바로 받아가지고 매출이 나오고 이러면 그걸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근로자들한테 돈을 쏴주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한테 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경기를 빨리 되돌리는데 중국 경기를 빨리 되돌리는데 일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그나마 긍정적인 건 강제적으로 락다운을 시킨 거지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락다운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락다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걸 풀어주면 소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실질 지표 중에서 현상 지표라고 말하는 실제로 일어난 현상들이 결과로 나와서 그걸 통계로 잡아내는 지표 중에 가장 빨리 나오는 지표가 중국 지표입니다. 중국의 수출 수입 지표거든요.
이게 가장 빨리 나오는데 중국은 하도 통계를 조작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요거를 근데 지금은 요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출 전년동기 증감률이 급감했거든요. 그리고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수입은 뭐 3월 지표, 그러니까 3월달, 4월에 나오지만 3월 지표인 거죠. 그것도 급감했거든요. 그때 이거를 글로벌 경제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수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자체 내에서 무엇인가 생산해서 수출해야 될,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자동차 관련된 거라든가 애플 핸드폰 관련된 거라든가 뭐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네가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전부 다 락다운으로 막아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월 지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입이야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를 당겨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락다운이 돼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물품들이 팔려고 하는 그 창고로 잘 못 가겠죠. 소매상으로 잘 못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제품에서 뭐 오미크론 상황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쓸데없는 중국 애들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수입을 중지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이 이렇게 늘거나 줄지도 않은 이 상황도 중국 자체 내의 문제지 이게 글로벌 전체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수출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 지표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빨리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는 15일날 나와요. 이 수출입 통계가 관세청에서 15일날 나오는데 아직 저희가 10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5일날 통계치가 나오는 걸 보면 4월에 최소한 무역 동향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3월께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로도 놓고 보면, 국내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산이 전분기 대비 0.7%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민간 소비는 0.5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4% 감소했는데 얘가 3분기 연속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업 투자가 급격히 감소된 상황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빨리 해야 될 거는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일입니다. 기업 찾아다니면서 총수들 불러다가. 그 다음에 건설 투자가 약화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러면 전부 다 빠졌는데 도대체 플러스가 어떻게 나온 거야? 실질 GDP가 그게 전부 무역에서 나온 겁니다. 수출에서 나온 거죠. 수입보다 수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GDP 성장률의 모든 부분을 다 커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빠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끝자락에 대규모로 방역에 대한 조치들을 막 풀어놨잖아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민간 소비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경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수출은 계속 버티고 가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설비 투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장 우리가 당겨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민간 소비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부에서는 이게 나오기 전에 이미 보고들이 다 올라갔을 거고, 사전에 다 이미 뽑아봤더니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사전에서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국무회의나 이런 쪽에서 다 반영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전체적인 걸 반영했겠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여름 지나가고 나면서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는, 특히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으로 현재 돼 있다. 이거는 분석 정보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나머지 것들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전산업 생산 올라가고 있고 3월까지입니다. 광고가 올라가고 있고 건설업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고 서비스업도 아직 붕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보면 이렇게 끝자락이 다 올라왔죠. 3월달에. 생산 쪽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건설업 빼고는. 그 다음에 가동률 자체도 제조업 가동률은 괜찮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제조업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서비스업도 여기 괜찮기 때문에 서비스업 있죠. 예. 서비스업 부분이 아이고 이거는 재고,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이 노란 거, 서비스업도 살짝 들렸죠. 3월 들어서.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조업 파트 쪽이 많으니까 수출 쪽이 좋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제조업 부분에 이게 생산 계속 올라가고 있죠. 파란 거. 그 다음에 빨간 게 이게 출하, 물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이 재고가 살짝 계속 재고를 계속 축적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고 축적이 생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출하는 줄어들고 있어서 재고가 늘어나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출하도 늘어나고 있으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출하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나가는 출하에 계속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미국 경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리얼타임으로 참고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거 애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GDP 나오는데 이거 계속 보여드리죠. 이거는 날짜별로 나오는 지표를 실제로 반영해서 어떤 지표들 가계 소비 지출, 그 다음에 투자 두 개입니다. 주택 관련 투자하고 비주택 관련 투자, 그 다음에 재고를 축적하고 뭐 감소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역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거를 리얼타임 나올 때마다 경제 지표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2분기 실질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1.8%니까 GDP 성장률이 이 직전에선 마이너스 1.4인가로 감소했었는데 지금은 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보일 거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수축을 우리가 우려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 소비 지출도 2.7% 늘어났습니다. 4월 말 기준이니까 3월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작은 건 아니에요. 차트로 보면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 패턴은 돈을 쥐어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쥐어줬을 때 나타난 거고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득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건 미국의 BEA 데이터입니다. 3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가계소득이거든요. 가계소득이 이거 명목소득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월 대비 증가는 계속하고 있고요. 요거는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 명목 소득도 전월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다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명목 소득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은 살짝 올랐는데 물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 월급을 가지고 동종의 숫자의 물건을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종의 숫자를 살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마음가짐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루 식당을 그러니까 일주일 생활비를 위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그 장을 본 게 옛날에는 10만 원이면 됐는데 요번에 갔더니 이게 한 11만 원 정도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1만 원을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고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의사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출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 소득이 일정 부분 여유가 있어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면 저축 여력을 줄이면서 소비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일정 부분 신용을 당겨서 쓸 수 있으면 돼요.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사실 신용팽창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가게가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데 그 액션 과정 중에 저축을 줄이는 게 있고 저축 줄이는 걸로도 안 되면 일단 돈을 빌려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빌리는 것까지가 한계에 차면 더 이상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붕괴되는 패턴을 반복하는데 그게 이제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신용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단은 한계점에 봉착하지는 둘 다 저축 부분의 축소, 그 다음에 신용 팽창의 극대화 이런 것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여하튼 일단 뭐 실질 지출이 근데 이제 소득 자체로 놓고 보면 가처분 소득이 실질 소득이 약간 줄었지만 지출을 보면 실질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0.2%. 그러니까 지출을 아직 한다는 거예요. 나 아직 해도 되는 여력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게 무언가 갑작스럽게 위험하다, 붕괴될 거다라고 주식시장을 예측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예측을 할 만한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붕괴가 추세적인 붕괴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87년 블랙 먼데이와 같은 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은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터질지, 그러니까 터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슈에 얘가
초입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변동성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야 이거 아랫방향으로 세창이 내리꽂았다가 이거 다 만회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 이거 일시적인 변동성이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아니 선물지수가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장이 세창에 내리꽂았 뭐 미국 주가지수 이거 4%씩 세창에 내리꽂았지만 선물로 넘어오더니 플러스로 계속 올라가잖아. 이거 봐 나스닥 이제 이 나스닥 100은 0.8%나 선물이 올라갔네. 그리고 뭐 독일 선물 지수도 플러스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아니고 이건 그냥 하루 살짝 내리찍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오늘 아시아장을 보고 유럽장을 보고 내일 새벽 미국장을 확인해야만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내려온 케이스 거의 없고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나쁜 행동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수적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하루 도는 걸 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좀 더 반등을 해서 조금 덜 사더라도 여기서 이게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고 내일 새벽에 또 세차게 미국이 한 번 더 내려가면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미국 ETF 펀드 매니저들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한쪽 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상하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을 안 쳐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갈 이유가 지금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다음으로 우리나라 그 증시자금 동향을 보면 이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금융에 가시면 여기 증시자금 동향이라고 해서 국내 증시자금 동향이 나오거든요. 고객인 예탁금이 뭐 크게 이탈하거나 빠지진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신용유저 잔고도 급락하거나 이렇게 빠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형이 뭐 주가 흐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지만 오히려 혼합형은 추세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채권형은 아예 자금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형태를 보면 주식에서 대규모 이탈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 요게 지금 외국인 투자 동향이거든요. 증권 매매 동향.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대규모로 쭉 빠지고 있긴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여기 보시면 뭐 11월 말에 이게 10억이니까 736조 든 게 681조로 줄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채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늘었죠.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쪽 자금이 다 이탈하는 건 아니에요. 요 채권 규모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 보유 주식수가 있죠. 그럼 직접 투자는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주식을 매집하는 거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투자 이익을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건데 보시면 2011년 11월 말에 보면 1013만 9천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37만 3천 주죠. 그러니까 2021년 11월 말보다 보유 주식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이게 작년 연말보다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금액이 여기 보시면 보유 금액이 굉장히 뭐 한 736조 든 게 681조니까 굉장히 뭐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 투자로 투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온 거 보면 1026만 8천 주에서 여기 보시면 1037만 3천 주가 더 많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주식을 팔고 다 도망가고 있는 패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 게 이건데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터질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경기 수축 국면에 빠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다 도망가려고 하는 뭐 자기 주식시장도 팔고 외국도 팔고 다 주식 포지션을 줄이려고 하는 이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라고 하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거의 확실히 눈에 보이는 이런 패턴 때를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2019년도 말에 보면 1076만 주였는데 여기 보시면 1043만 주잖아요. 대규모로 주식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다 털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패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26만 주에서 1037만이 늘어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주식의 포지션이 줄고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팔고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시총 비중이 높은 애들의 주식 부분을 막 털고 있는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제 막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주식 포트폴리오 지분 비중으로 놓고 보면, 개별 주식의 지분 비중으로 놓고 보면 일부 쪽 시총이 높은 쪽에서 빠지고 있는 거지, 전체 주식시장 전체에서 다 빠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걸 굳이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완전히 도망가고 이탈하려고 하는 액션을 현재 외국인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섹터나 산업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우리나라를 다 털고 나가겠다, 아니면 리세션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발생해서 큰 문제가 터질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글로벌 리세션이 발생해서 모든 주식을 다 털고 외국 거든 자국 거든 다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액션으로 현재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얘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아래로 내리꽂아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반응이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심적으로 뭐 큰 이슈가 없는데, 뭐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까 봤던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가 유럽을 경기 수축으로 빠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중국의 그 락다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이게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짓누를 수 있긴 한데, 이게 가능성이라는 부분이지 확실성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제지표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큰 문제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표를 보고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반등하는 강도가 있고 일정 부분은 이제 세차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을 한번 했다가 상황이 누그러졌다가 재차 반등 타이밍이 여기서 있었는데 바닥을 안 뚫을 타이밍이, 여기서 그걸 못하고 밑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세차게 반등하는 것 같더니 밑으로 확 밀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투심이 굉장히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실물 경제를 반영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실물 경제의 상황이 약간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물음표를 찍고 있는 과정에 투심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제지표를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주에 5월 11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월 12일 새벽이겠죠.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보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이, 그러니까 오늘 내일 새벽장이죠. 내일 새벽장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우리나라 아시아장 끝나는 거 보고, 지금 중국장도 오락내락 난립니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유럽장 움직임 보고요. 이 강도가 미국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강도만큼 유럽도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장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하고 매수를 결정하던지, 아니면 그때도 상황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실제로 CPI 지수가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그렇게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과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경기 수축 국면에 짧은 시간 안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나 현상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정적인 건 베이징 쪽에 이런 쪽에서 계속 빨리 봉쇄나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더 조금씩 악화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계속 악화되면 시진핑이 일정 부분 방역 체계를 약간씩은 좀 전환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졌는데, 네,